해가지고 그림책 가지고 강의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 이 그림책을 통해서 1시간 이야기할 때 찾아내려니까 이게 보통 노동이야. 그래 공부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데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뭐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줘야 돼요. 집중하고. 안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 너 그림책 읽고 이거 1시간 동안 이야기 볼래? 오늘은 뭐 한다 했죠? 이름 짓기 좋아하는 네, 이름 짓기 좋아하는 부분. 저 겸연만 시켜서 그림책을 사진 찍어 왔는데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저 표지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글씨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글씨가 작고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신시아 라일런트. 이 지은이는 원래 환갑이네. 환갑. 그리고 칼데코 뉴베리 뭐 이런 상들을 여러 번 받은 저는 이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우리 애 어릴 때 키울 때는 이런 책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읽어볼 사람? 하루씩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는데 아무도 읽어 안 보라니까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이 없어서. 이름 짓기를 무척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자가용에게 배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앉아 쉬는 헌 의자에게는 프레드라는 이름을, 밤마다 누워 자는 침대에게는 로젠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온 집에게는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로젠넷에 일어나 프레드에 앉아 코카를 마시고는 배치를 몰고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늘 누군가로부터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책은 곧 있어밖에 날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외로운 노인이 되는 게 싫었어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친구가 없다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름 짓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머니의 자가용 배치는 그 어느 차보다도 힘차게 굴러갔어요. 할머니의 의자 프레드는 한 번도 가운데가 푹 꺼지거나 한 적이 없고, 로젠느는 비록 낡은 침대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 적이 없었지요.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할머니의 집 프랭클린은 지난 20년 동안은 하루같이 변함이 없었고요. 할머니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척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배치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느라 밖에 나와 있었어요. 말끔히 씻지 않은 차와 함께 있는 것을 프랭클린은 원치 않을 거라고 할머니가 중얼거리는데 순해 보이는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출입문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참 할머니는 출입문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었지요. 돌적이에 녹이 잔뜩 쓴 그 출입문은 오래가지 못할 게 뻔했거든요. 갈색 강아지는 꼬리를 살살살 흔들었어요. 강아지는 배가 고파 보였어요. 할머니는 배치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끙 소리를 내며 숨을 쉬었죠. 할머니는 프랭클린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햄 한 덩어리를 꺼내들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배고픈 강아지에게 햄을 건네준 다음 벌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배치가 내뿜는 연기가 해로울 것이며 프레드는 좀처럼 자기 위에 강아지를 안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로젠느는 강아지와 할머니가 함께 눕기에는 너무 비좁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랭클린은
강아지 털 날리는 것을 못 견뎌할 거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강아지는 가버렸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브레드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창너머로 강아지가 보였어요. 집에 가거라 할머니가 말했지만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집에 가라니까?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강아지는 계속 꼬리만 흔들 뿐이었어요. 강아지가 여전히 배가 고파 보여서 할머니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치즈 한 조각과 과자 2개를 강아지에게 주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강아지는 가버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를 둥글게 만들어 로젠느 위에 놓으며 강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주 착하고 예쁜 강아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강아지를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머물게 하려면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니까요. 강아지는 프랭클린이나 프레드, 베치나 로젠느처럼 오래 살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오히려 강아지보다 놀래라. 할머니가 오히려 강아지보다 오래 살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 친구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혼자 남겨진다는 게 두렵고 싫었거든요.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강아지를 돌려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아지는 날마다 할머니 집 문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는 집에 가라고 말했지요. 강아지는 어디론가 갔다가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엿한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새 옷장을 장만했는데 그 옷장에게 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새로 산 외바퀴 손수레에겐 프랜신이라는 이름을, 정원 한 귀퉁이에 새로 들여놓은 돼지 조각상에겐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정성껏 먹이를 주면서도 오직 개에게만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개의 이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개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갈색 개는 할머니네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는 브레드 위에 앉아 문가를 내다보았지만 개는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배치를 몰고 개를 찾아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그 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개가 찾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는 수화기를 집어들고는 떠돌이 개를 잡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순둥이 갈색개를 잡은 적이 있나요? 순둥이 갈색개라고요? 우리 사육장에 갈색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갈색개 천지인걸요. 개 목걸이에 혹시 이름표라도 달아두셨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에 앉아 목걸이에 이름표가 없는 순둥이 갈색개를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 개는 날마다 할머니 집 문가에 찾아오기 마련이었고, 할머니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는 어서 돌아가라고 이르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게 뻔했어요. 순둥이 갈색개는 목걸이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 할머니와 개 사이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했지요.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프랭클린의 문을 서둘러 잠그고는 배치를 몰아 떠돌이 개를 보호하는 사육장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개를 찾으러 왔어요. 할머니의 말에 사육사가 털 색깔을 물었지요. 갈색이에요. 그러자 그 개가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1살쯤 됐어요. 이번엔 또 이름까지 묻지 뭐래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할머니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다양하게 웃는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럭키랍니다. 행운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죠. 사육사는 할머니를 데리고 넓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은 흰색 개, 검정색 개, 그리고 갈색 개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할머니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다시 구석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마침내 문가에 앉아있는 순둥이 갈색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개는 마침 찻길에 세워져 있는 배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 럭키야.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순둥이 갈색 개는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날부터 럭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부르면 럭키는 언제든지 단숨에 달려왔죠. 다행히도 배치가 내뿜는 연기가 럭키를 변하게 하지도 않았고 프레드는 기꺼이 자기 위에 럭키를 앉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프랭클린은 럭키의 털이 날리는 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젠노의 따뜻한 품은 매일 밤 럭키와 그의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가 함께 눕고도 남을 만큼 넓고도 넉넉했답니다. 끝. 아유, 이거 누가 추천했지? 현수가 추천했나? 이 그림책을 왜 추천했지? 한번 말해봐.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할머니 나오는 책을 좋아하는 거지. 어? 뭐라고? 할머니 나오는 책을 좋아한다. 아, 그래? 제가 추천한 책이 제목이 다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 계셔? 네. 어릴 때 할머니한테 자랐어? 아닌데. 하여튼 뭔가 있겠지. 내가 뭐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선택했는데 막상 직접 오늘 읽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네요. 이 할머니의 외로움 이런 것도 생각나고 외로움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찾아오는 그 강아지를 기다리는 여러분도 외로워 본 적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주 큰 소리. 물론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외로움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찾고 뭐 짝짓기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외로움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외로움이 있어. 그 인생의 외로움이죠. 이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의 외로움 이건 짝만 있으면 돼요. 연애하면 이제 해소되거든. 그래서 사춘기 중학생들 보면 본능적으로 그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은 그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했을 거라.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살죠. 그렇다고 외로움이 해소됩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 여성으로서의 외로움 이건 이제 남자가 있으면 해소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외로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근원적으로 해소되진 않아.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다른 이름은 공허죠. 공허, 거무 이런 것이라서 저도 10대 때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17, 18살 때인데 직업훈련을 다녔다 했잖아요. 직업훈련을 이제 수료하고 2급 병사자격증 따가지고 남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죠.
제가 이제 그 지금 훈련에서 이제 소개한 추천한 어떤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가구 공장인데 동일 가구라고. 옛날에 보르네오 뭐 이런 거 가구 막 먹는 썬퍼니처 뭐 이런 가구 막 먹는 그런 우리나라 3대 가구 회사였어요. 거기 취직을 해서 이제 가구의 앞부분에 이제 그 조각 문양을 이렇게 장식하거든. 그냥 싸구려 가구는 밋밋하지만 좀 이렇게 좀 비싼 가구들은 여러 가지 조각 이 작품을 붙이죠. 저는 이제 조각을 전공, 목 조각을 전공해서 그 공장에서 그거 하는 거지 조각을 했어요. 가구 앞에 장식하는 조각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한 달동네 이렇게 새빵을 얻어서 살았거든요. 친구하고 둘이서. 그때 사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너무 그때 외롭더라고. 엄마를 떠나 있죠.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서 혼자 살고 있지. 생계는 막막하지. 늘 집에는 반찬 없지. 그래서 간장에 그냥 밥, 몽고간장 있죠. 몽고간장 파는 거. 밥에서는 늘 몽고간장 비벼 먹고. 우리가 또 새들어 살던 집이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야. 신내린 분이야. 조그만 집인데 달동네, 서울의 신당동이라는 달동네인데 그 한양대 건너편에 있는 그 큰 산동네, 산동네. 그래서 집이 따로따로 붙어 있고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도 주인 아줌마 집하고 우리 새들어 살던 방 이것밖에 없어. 주인 아줌마 집도 방 2칸밖에 없고. 근데 아줌마는 무당이고 그 한쪽 방에 항상 그 문무가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이. 그리고 가끔씩 굿하면 굿을 출장 나서 밖에서 할 때도 있지만 외곽에서 할 때도 있지만 그 집에서 할 때도 있다. 집에서 하면 막 이상하게 막 징꽹과리 두드리는 소리 막 나지 음산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적응하기 어렵고 그렇잖아. 근데 반찬 간장밖에 없고. 근데 마침 그 주인 아주머니 딸이 그 당시에 무학여고 1학년이었어. 무학여고가 그 당시에 임혜진이 다니던 학교야. 임혜진 누군지 알아? 임혜진이 내하고 동갑이거든. 지금은 뭐 50대 중견 타렌트지만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임혜진이 그때 유명한 스타였잖아. 그때 개봉한 영화 뭐더라? 바보들의 행진인가? 뭐 이런 청춘 드라마들, 청춘 영화들의 주인공이었고 그래가지고 임혜진이 그 신당동에 떴다 하면 있잖아요. 나도 임혜진 얼굴 직접 봤잖아, 멀리서. 사실 지금 보면 별로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 그때는 뭐 피부 뽀얗게 있잖아요. 그림 같았어. 하여튼 그 동네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무학여고 다니는 이 그 주인 아주머니 딸이 지하고 비슷한 또래 지금도 한두 살 많은 총각들이 공장 다니면서 거기서 새들을 사니까 좀 불쌍해 보였던지 엄마 몰래 잘집 있는 김치 조금씩 갖다 주고 막 이러고. 그래가 진짜 거지처럼 이제 살았죠. 거지처럼. 그때 너무 외로웠는데 우리 앞집에 5살짜리 꼬마가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17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그 즐거움이 뭔가 이 꼬마 보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 그거 정들어가지고 있잖아. 늘 시간만 나면 그 꼬마하고 놀고 있잖아. 너무너무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막. 방금 내 잊혀졌다 그 생각이 났어. 내 이야기 처음 하거든. 내 지금 뭐 성경부 모임을 8년째, 9년째 하고 있고 강의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너무 내가 외로워서 그랬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꼬마가 이사를 갔어. 달동네 사니까 자주 이사 가잖아. 이 집 이사를 갔는데 꼬마가 이사를 가는데 내가 막 전봇대를 붙들고 막 얼마나 슬프든지 그때 내가 외로웠던 거죠. 근데 이건 사춘기라서 단지 뭐 이성이 없어서 외로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이제 외롭고 공허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5살짜리 꼬마가 이사를 갔는데 내가 너무 슬퍼서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 감정 추스려지질 않아요. 어릴 때 애정 결핍이잖아요.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엄마를 일찍 떠나서 친척집을 전전했죠.
학교를 못 다녔지 뭐 이러니까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물론 제 같은 조건이 아니라도 여러분도 대부분 이럴 거라 아마. 어릴 때 부모님부터 충분한 그 지지와 격려, 사랑을 받고 자란 어른들이 잘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쩔 수 없이 뭘 해요? 금빛 별표나 잿빛 전표를 붙이는 이런 방식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항상 별표 붙이거나 전표 붙이는 이런 이제 말과 행위를 하고 우리를 키웠으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이 존재적으로 애정결핍, 분리불안 이런 게 많이 있죠. 제가 만나면 대부분들 어른들이 그래요. 엄마들 제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딱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진짜 외로웠죠. 허무하고 사실 허무죠. 그 이름이. 외로움의 다른 이름은 허무라. 공허 이런 것인데 이제 사춘기 때는 그게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소될 줄 알지. 그래서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까져가지고 하면 안 되지. 조숙해가지고 일찍 남자 사귀는 엄마들 많죠. 그래가지고 막 10대 때 막 연애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연애해가지고 20살 되면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해보면 그 잠시죠, 잠시. 남자친구 사귄다고 존재적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막 눈에 스파크리도 나고 막 불꽃 같은 연애를 할 때는 잠시 잊어버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을 가질 때 엄마들 처녀시절 직장생활하거나 이래보면 일에 몰두하고 성취나 성공에 몰두할 때는 잠시 잊어버려요. 근데 좀 있으면 또 그 공허가 찾아오죠. 이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당면한 그 외로움,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죽어서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이름을 못 붙이고 가구나 침대, 자동차, 집 이런 데만 이름을 붙이고 그 인생이 참 근원적으로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길이 저는 그래서 그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 공허가 내 온 그 어린 그 사춘기 소년에게 사무쳐서 이 공허를 해소하고 싶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다를 보고 싶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몰라. 저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그때까지. 17, 18살 때까지. 그래서 왠지 바다로 가면 내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게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그 시기에 없는 형편에 겨우 막 용돈 절약해가지고 인천을 찾아갔잖아요. 인천에 가서 물어서 연안 여객터미널 가가지고 그 운임표 보니까 제일 싼 뱃삭으로 섬에 갈 수 있는 그 섬이 자격도였어요. 인천 앞바다에 조그만 섬인데 지금은 아주 유명한 유원지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 자격도에 들어가서 하루에 2번 배가 왔는데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섬 그 바다 기슭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약도 던지게. 왜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네. 돌 이렇게 옆으로 눕혀 던져가지고 물에서 막 퉁퉁퉁퉁 튀기게 하고 있어. 그걸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배가 있어서 이제 배 타고 다시 나오는데 처음에 그 목표했던 그 외로움, 공허 그런 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시도를 안 했잖아.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이쪽에 있다 갑자기 그 생각도 났고요. 그 더 중요한 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사물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마 현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옛날 심화원 같은 데서 이런 얘기 좀 했죠. 원래 사람은요 사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존재죠.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인생을 살고 있죠. 이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그 의미는 이름 하면 이제 모든 것을 구별하는 기호라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슷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붙이죠.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기호죠. 기호. 구분하기 위한 기호. 그래서 우리가 카드 발급받거나 할 때 보면 항상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이게 일종의 식별을 위한 기호예요. 군대 가면 군번이라는 걸 주거든. 그리고 개목걸이 같은 거 하나 줘. 군번줄이죠. 군번이 새겨진 개목걸이 하얀. 그래서 항상 군인들은 목에 그 군번을 차고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나서 죽으면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죠, 기호.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고 군번을 처음 받았는데,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 지금 제가 81년도, 1981년도에 군대를 가서 8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부여받은 군번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내 이름이니까. 13221193. 8자리, 8자. 1322, 1로 시작하면 논산 출신이라는 뜻이야. 그 13221193. 이게 지금 제가 전역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호. 자기를 규정하는 기호라서 그렇죠. 이게 이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김상도 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 기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는 굉장히 막 어떤 엄마들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개명하고 이러잖아. 촌스럽게 지어놓으면 법원에 가서 신청해가 이름 바꾸고, 나는 옛날 이름이 훨씬 좋더만. 촌스럽고 친근감 있고. 그죠? 호셔츠에서 한 10여 년 전에 강의를 들은 엄마 중에 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가 있어. 이 엄마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 하고 대구은행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하여튼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워낙 잘 웃어가지고 대구은행 직원들 교육하는 이런 일을 했어. 대구은행 무슨 연수원인가 여기서.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죠. 이 엄마하고 그때 몇 명의 아줌마들하고 제가 각봉에 있는 가창댐 지나서 고개를 넘어서 어떤 미술관에 우리가 놀러 갔잖아. 미술관 겸 카페를 하는데 놀러 갔어. 전갤러리라고. 지금도 있나 몰라. 지금도 있겠지. 거기 놀러 가니까 거기 운영하는 어떤 화가 아줌마가 우리를 보더니, 그 아줌마 보더니 우리 그때 막 선글라스 끼고 이래 갔거든. 아줌마들이 미스 코리아 이름 오는 줄 알고, 혹시 1990 몇 년도 미스 코리아 장윤정 씨 아니에요? 하면서 있죠. 장영자인데. 그래 사는 느낌인데, 그 이름 촌스럽다고 나중에 결국 어디 법원에 가서 막 이름 바꾸더라고. 이런 분들 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고 싶은데,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본인은 안 그런가 봐. 굉장히 그게 의식되고 이런 거 봐요. 그 이름의 초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식별하는 기호. 그래서 이건 마치 마징가 제트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무쇠팔 마징가 제트 알아? 그 마징가 Z라고 이런 거 붙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징가 A도 있고 마징가 B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마징가, 여러 로봇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철인 28호, 그렇죠? 제임스 본드가 주연한 영화, 유명한 영화 이런 거예요. 007 시리즈지. 007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본들 중에 001도 있고 002도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름. 초보적인 의미 이런 거예요. 신천 동로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신천동쯤 지나갈 때 오른쪽에 그 유명한 그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 세로로 쫙 있어. 뭐라고 붙은지 알아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 장명소지, 장명소. 그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름 지을 때 막 어디 막 유명한 데 찾아가고 막 있죠. 좀 보는 데 찾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장명소 철학관 이런 데 찾아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근데 표면적으로 단순히 이제 구분한 기호로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안에 또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그럴 텐데 대부분 대충 짓는 저 겸연마 같은 사람 말고, 겸연마도 사실 대충 짓는 게 아니지만 자기 딸 겸이 이름을 짓는데 만화책 보고 만화책 주인공 이름을, 청계행이라는 만화가 알죠? 이화여대 법대 나온 유명한 만화가 있어. 청계행이라는 여주 만화가인데 만화를 못 보나? 뭐 발음이. 이 청계행이 지금 그 유명한 만화 중에 언플러그드 보이. 언플러그드 보이. 언플러그드가 뭐야? 사전적으로 하면 이 플러그가 꼽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뭐 하여튼 좀 비정상적인, 창의적인 뭐 이런 뜻이겠지. 규범적이지 않은 뭐 이런 뜻 같은 그런 만화도 있고, 오디션이라는 대표 만화가 있죠. 오디션. 그 오디션의 주인공의 이름이 현겸이잖아요. 현겸. 언플러그드 보이지. 아, 언플러그드 보이야? 언플러그드 보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 현겸이잖아. 그래서 자기 딸을 낳아가지고 그 현겸이라고 지었어요. 그 언플러그드 보이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거든. 그 신기하대. 만화책 보고 그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 보였나봐. 왜 그렇게 지었지? 나중에 지금 해봐. 지금 제가 부모 없이 사는데 너무 이렇게 밝게 잘 자란 거예요. 겸이가 밝게 잘 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른 비슷한 그 부류들과 구분하는 기호로서의 그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방금 겸연마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다 의미를 담죠. 그래서 이제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어둡게 이렇게. 겸연마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옷의 색깔이 다 잿빛이었어. 회색, 검은색. 자기 인생이 어둡고 암울하니까 진짜예요. 모든 옷이 다 검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옷을 입는 거라. 어두운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그런 엄마들 있죠. 우리 코코님도 좀 옷을 어둡게 입더라. 검은색이 좀 세련돼 보이죠. 그래 뭐 세련된 의미도 있지. 그래 항상 제가 보면 코코님도 보면 어두운 색깔 옷을 즐겨요. 그래 겸연마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우리 이웃이 됐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그때 영희 엄마하고 이런 언니들이 겸연마가 너무 어두운 옷을 입으니까 데리고 서문시장 뭐 백화점에 다니면서 옷을 전부 밝은 색으로 바꿔줬어. 그리고 자기 인생이 점점 밝아지고 나서부터 이제 밝은 옷, 빨간 옷 뭐 이런 거 입고 있어요.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겸연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 딸은 나처럼 이렇게 어둡게 되면 안 되겠다 싶었겠지.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언플러그드 보이 나오는 주인공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정말 밝게 이렇게 밝은 척 하는 거지 사실. 정말 암울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막 밝고 막 웃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 만화책 주인공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겸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그냥 기호로서 의미만 있으면 너무 우리가 참 이름을 짓는 것이 참 그냥 일반적인 것이 불과할 텐데, 사실은 그 이름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운동권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하나뿐이지만 아빠처럼 혁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아이 이름에 명혁이라고 혁명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혁명가 조직이 있었거든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그때 암기부에 가장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어릴 때, 뭐, 2살, 3살 이럴 때는 항상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항상 시위 현장에 가고 있었으니까, 여기 붉은 띠는 노동해방, 아니면 인간해방. 그 제가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 이제, 동사무 신고할 때 뭔가 조금 기가 팽겨가지고 혹시 놀림받을까 싶기도 하고, 마침 또 지 사촌들 이름이 명자 돌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혁명을 딱 뒤집어가지고, 명혁이라고 지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혁명가로서 내 청춘을 바친 것에 대한 아주 높은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죠. 그 이름에 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 제 인생의 스승은 자기 자식이 셋 있는데 셋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첫째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의 이름이 은혜라. 지금 이제 40 넘은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는데 왜 은혜라고 지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10대 후반에 이미 폐의 4분의 3을 절제했어. 위에 4분의 3, 폐는 거의 없고 폐의 4분의 3을 절제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위도 안 좋고 하루에 소식을 6번씩, 8번씩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0대 때 그랬어. 그때 폐병, 우리 아버지도 폐병이었는데 그때 폐병에 듣는 어떤 미국에서 들은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을 계속 투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 나중에 내성이 생기죠. 그 더 이상 약이 안 들어. 그럼 죽는 거야. 약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광주 시립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약이 안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대. 그때 같은 2인실에 같이 있던 똑같은 병을 앓던 자기 또래 젊은 친구는 죽었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느 날 다시 검사를 가보니까 이 균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살았대요. 더 이상 약이 안 들어서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35인가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거기다 뭐 전도사 하지 이러니까 뭐 희망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게 됐나봐. 그래가지고 첫 딸을 낳았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전공이 뭐지? 얘도 지금 의사인데 한 40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어요. 왜 화평이라고 지었는가 하면 목사님이 이제 섬에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하던 문방구를 물려받아가지고 문방구를 했는데 문방구에는 선생님들이 인사는 외상을 많이 하는데 월급날 준다고. 근데 외상은 자꾸 깔려있고 수금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장사 빛은 없고 결국 점점 빛이 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건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조그만 섬의 읍내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민망했대. 왜냐하면 다른 가게들은 일찍 문 열고 먼지 털고 물건 진열하고 막 이러면서 막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진열할 상품이 없으니까 문방구에 진열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가게를 못하게 된 거죠. 팔이 날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고 절망적이고 민망하고 무안하고 자기도 민망하지만 주변에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 자기를 볼 때도 너무 민망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 개만 가면 도망가가지고 그 동네 교회에 간 거야. 낮에 맨날 교회에서 살았대요. 문방구는 망하고 빛은 져 있고 할 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위 한 유일한 희망이 그 동네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일, 어린이 교회, 요즘 말은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찬양도 가르치고 막 동화 구연 이런 거 막 지금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진짜 안 어울리는데 애들한테 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 막 들려주잖아.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이러죠. 목사님이 이걸 했는데 전라남도 동화 구연 경연대회에서 대상인가 받았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재미없고 이런 분이거든. AB형. AB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데 진짜 재미없거든요. 내가 AB형이 제일 이해가 안 돼. 보시면 내 강의 듣고 내하고 친해진 이웃이 된 엄마들 중에 내 제일 애인 많이 미기는 게 AB형이야. 너 큰 언니. 정혜씨 있죠?
정희 씨 큰언니가 10년 전에 호수여치에서 일기생으로 강의를 들었잖아. 11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웃이 되고 나중에는 교회도 따라오고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둘째 동생이 또 제 강의를 들었죠. 얘는 셋째 동생이야. 둘째 동생도 또 좋아해서 또 이웃이 됐어요. 그 지금 이제 취직했지. 얘가 형편이 어려서 지금 우리 교회 누나 하는 약국에 취직을 해서 지금 못 나오는데 그 두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셋째 동생한테도 계속 강의 들으라 해가지고 가끔 나오잖아. 언니들은 착실하게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이 집 언니 얘기가 왜 꺼냈지? AB요. 아 그래 AB. AB. 이 큰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제가 좀 기대에 안 맞게 행동하잖아. 까칠하게 말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실망하는 거야. 그래 하루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나한테 얼마나 대드는지 막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신랑한테 꼬발려가지고 나를 자기한테 익하더라고요. 신랑이 막 하루는 열받아가 전화 왔다니까. 니가 시발만 뭔데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진짜 술 먹고 전화 왔다니까. 이 큰 형부가. 그래 내가 막 삭삭 빌었지. 그런데 이제 큰 형부가 그 사건 이후로 내하고 더 친해졌잖아. 자기 술 마시고 속상해서 그렇겠지. 이제 마누라가 막 극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누라가 어떤 이상한 아이씨 강의 듣고 막 어디 교회 나가다가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샘도 나고 질투도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는 이 집 큰형부가요 일요일 점심때만 되면 내 만나러 왔다니까. 우리는 교회 가잖아요. 교회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저하고 친해진 이제 엄마들 막 10명씩 같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 그러니까 큰언니 남편 그 형부가 항상 그 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 자기는 이 식당에 오는 게 교회 오는 거래. 그래서 진짜 교회는 안 오고 식당에 와서 이제 그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귀동냥하는 거야. 귀동냥. 신기하죠. 그리고 이 국세청 다니는데 국세청 맞나? 아 통계청 다니는데 통계청 공무원인데요. 저녁에 이제 회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회식 자리만 가면 직장 동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너 그 교회 한 가봐라 하면서 우리 마누라 다니는 교회야. 그거 진짜 이상하고 희한하니까. 자기는 안 오면서 직장 동료들한테 계속. 근데 이런 이야기하다 지금 AB형 이야기가 왜 나왔지? 애 먹인다고. 애 먹인다고. 그래, AB형. 목사님. 아, 목사님 AB형이다. 그래. 화평이라는 이름을 지어듣는 이야기 하라고 그랬지? 화평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다 왜 애명인다는 생각이 나왔지? 목사님 비밀하고요. 아, 그래. 아, 동화구 연대네, 그래. 그래. 저도 어느 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잖아. 우리 목사님 진짜 재미없거든. 그런 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너무 절망적이고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섬에 노화도라는 전라남도 신안군 노화도인가? 하는 섬이었는데 그 섬 출신이거든요. 그 노화도라는 섬을 흉내해서 너무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이교회 가서 맨날 놀았어. 주일학교 가서 반사하고 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죠? 막 동화구연에서 입상하고 이랬다고요. 근데 27살 되던 어느 날 자기 고향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가 무트로 나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우리 목사님한테 편지가 한 통 따왔대. 뭐라고 편지가 왔는가 하면 그 자네가 10대 때 그 폐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편지가 왔대.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생각이 없냐 몇 줄 안 되는 편지가 왔대. 우리 목사님 평생의 은인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자기 탈출구가 보인 거야. 만약 그래 자네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신학교를 주선해 주겠네 이렇게. 편지가 짧은 편지가 될 줄 알았대. 근데 우리 목사님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자기 인생의 희망이 생긴 거죠. 탈출구.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섬을 도망 나온 거라. 근데 섬 도망 나온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했나? 그 문방구 빚지고 있는데요. 야반도주지, 야반도주. 그 빚쟁이들이 알면 안 되니까 새벽에 첫 배를 탄 거라. 근데 첫 배가 부두에 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자기가 야반에 도망간다는 걸 알고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올까봐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 막 가슴이 막 쭉쭉하고 쿵쿵 뛰었대. 그 이야기 할 때 내가 큰 위로가 되더라고. 내 노름마다 빚져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그 심정 있잖아요. 전화 오면 막 사채업자들 독촉하는 소리고 막 산에 가서 끌어먹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제 절망이 어디서 위로가 되는가 하면 나보다 더 큰 절망, 또 나와 비슷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큰 위로가 된다. 알아요? 이상하다. 사람을 위로하는 건요, 내 잘남이나 우수함이 아니고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 이게 사람을 살려요. 우리 아이들 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아이들한테도 그죠? 엄마는 잘했는데 아빠는 잘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애가 죽어. 아빠하고 비교되고 기죽고 이렇죠. 근데 엄마는 니보다 더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애들이 용기를 얻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목사님 그 섬에서 야반도주였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구원이 되는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러면 목사님은 나를 좀 아시겠구나. 그 빚독촉이 시달리는 절망적인 젊은 시절 이걸 아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목사님 이제 밤에 야반도주를 했죠. 그러니까 백고동이 울리더래. 얼마나 막 백고동이 울리는 순간 빚쟁이가 안 쫓아온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 들었는데 30 몇 년 전의 이야기를 처음 듣잖아요. 아이들하고 30 몇 년이 아니구나. 지금 70 몇 살, 50년 전 이야기. 그때 백고동이 그 당시에는 뽕짝이었대. 노래를 틀어준 거대. 요즘은 왜 뽕 하면 배가 떠나잖아요. 그때는 막 뽕짝 틀어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신학교 갔잖아. 27살에 조그만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갔어. 근데 그 신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죠. 성경을 좋아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인생의 아주 큰 희망이니까. 대부분 신학교는 어떤 사람들 오는가 하면요, 좋은 대학 가니까 성적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학교 말고 목사를 직업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 그래. 저도 어릴 때 옛날에 막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 주변에서 항상 했다. 니 신학교 가서 목사만 하지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했거든. 그 신학교 대부분 그렇게 목적 없이 오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 목사는 그게 아니죠. 이게 보통 신학교가 아닌 거라. 자기 인생의 구원의 닷줄 같은 희망의 그런 신학교였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 그래서 막 장학금도 받고 있잖아.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은 억수로 아꼈대. 그래가지고 벌써 신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맡기고, 신학교 4학년 때 강의를 맡기고 그랬어요. 신학교 강의를 맡기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총망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그 신학교 교단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교회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 간 거야.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연루된 거지. 강의를 듣던 신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어. 혼전순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신학생인데, 그리고 크리스찬인데,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순결을 어기면 안 되잖아. 기독교의 그 엄격한 그거에 따르면. 근데 이 신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 거라.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 신학생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위로가 되겠다 생각. 이미 사고는 쳤고 속도 위반했어. 그럼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실망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좀 다르게 말을 했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그 교회 태도인데, 그게 아니고 뭐 이미 저지른 거 우야겠나 뭐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대. 근데 누군가 이제 목사님을 질투하는 사람이 그걸 교장의 스승에게 꼬발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징계위원회에 호출돼가지고 회의가 열렸어. 회의가 열렸는데 어른들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 원로 목사님들의 생각은 이 장래가 촉망되고 이 교단을 이끌어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니까 그냥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면 듣고 지나갈 생각으로
이제 회의를 열어서 네가 왜 그랬노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때 31살인가? 31살인가? 하여튼 27에서 31살 사이인데 젊잖아요. 또 옳고 그름이 뚜렷하잖아. 그때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그 세계에 살고 있었거든. 옳고 그름의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대답한 것인데 강의 도중에 그게 이제 교리가 좀 어긋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 회부된 거죠. 징계위원회 회부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젊은 혈기에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4년 동안 자기 스승 그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과 싸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 교단이 큰 싸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이 교단의 교회들이 투표를 하기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교단 소속의 목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투표를 한 거예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막 정신없이 선거운동 하러다니요. 투표운동.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막. 지금 영감들이 불의하다 막 이렇게 하고. 영감들은 저기 미친놈들이 교단을 운영하는 게 우리고 모든 교단을 운영하는 자금 같은 거 다 원로 목사님들이 다 돈 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리더인데 거기에 대드니까 완전히 눈밖에 난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표해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한 표가 자기를 이겼대. 징계를 안 받게 된 거야. 근데 이 원로들이 그냥 있겠어요? 다른 걸 꼬투리 삼아 결국은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낸 거야. 하루는 자기가 그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그 교단 중앙에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힘센 사람들 보내가지고 완전히 목사님을 드러냈다. 그 목사님 막 당장 살 월세방 얻을 돈도 없이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때 한이 생겼어. 항상 내가 억울하다. 내가 잘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옳은데 이렇게 생각. 그 교단에서 쫓겨났죠. 실업자가 줬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 주선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CCC라는 대학생 그 기독교 동아리 있어요. 지금 대학교 가보면 CCC, UBF, 뭐 내비게이터 이런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거든. 그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동아리죠. 거기의 간사로 겨우 취직했잖아. 그것도 뒷문으로. 그리고 그 간사로 가서 이제 비로소 우리 목사님 인생에 어떤 결정적 사건이 생겨요. 자기 인생을 바꾼 어떤 유명한 사람 책을 읽게 된 거죠.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잖아요. 그 잿빛 전표나 금빛 별표를 붙이면서 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그 막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 쫓겨났잖아요. 강제로. 자기는 옳았는데 쫓겨났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내가 권위를 대항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를 못하고 막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 나중에는 이제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근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했다는데 이미 때는 늦었지. 그 화병으로 그 자기 우리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은 화병으로 그 교단에 돈을 대고 이런 걸 더 이상 그만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래 그 사건 때문에 교단은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반으로 쪼개지고 막 그러던 차에 우리 목사님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인생에서 큰 교훈이 하나 생긴 거죠.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목사들끼리 회의하면 어떤지 알아요? 투표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십시오. 내가 박주영이 축구하면서 기도한 거 보면 그래서 짜증난다니까. 박주영이 축구하다 골려면 늘 기도하죠. 그러면 상대편에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없나? 그럼 상대편 하나님은 가면 상대편을 저주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축구 골렸는데 뭐 도와주고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래 한다니까. 서로 하나님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기도한다니까. 전쟁할 때 목사들끼리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진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가신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가시는 분이다. 화평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어려우면 싸우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죠? 절대로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싸우면서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죠. 아무리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신랑하고 싸워봐요. 시어머니하고 싸워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늘 불안하고 찝찝하고 뒤통수 땡기고 열받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째 이름을 화평이라는 거죠. 내 이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단지 기호가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명혁이에게 명혁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면 혁명가,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혁명가가 되라고,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명혁이 데리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명혁이 이름 짓기 전에, 낳기 전에 목사님 만났더라면 내가 진짜 좋은 이름을 목사님한테 부탁했을 텐데, 저는 철없이 치기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명혁이에게 이름의 뜻을 다시 만들어줬어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 그때 우리 명희가 유치원 졸업할 때인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지 목사님이 이제 졸업한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인데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우리 명희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명혁이잖아. 명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의 운명을 혁은 개혁하는 거, 바꾸는 거니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이름 다시 지어졌죠.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저도 우리 명희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목사님 그렇게 이루고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그런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호, 1차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의 실제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요. 이름의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이름의 그 어떤 그게 실제가 있어요. 실제.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건 책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죠? 근데 이 책에다가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돈이라고 있죠. 돈으로 예를 들면 제일 쉬운데 돈 있잖아요. 돈. 화폐 이름은 돈이에요. 영어로는 money고 이 교환 가치를 가진 어떤 물질이죠. 물질. 근데 이 돈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는데 이 교환 수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 하면 이건 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이렇게 신보다 더 중요한 대상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돈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이게 이름을 짓는다는 더 깊은 의미예요. 이게 실제를 짓는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만물을 데리고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게 모든 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상황에게 내가 이름을 부여할 대상이죠. 근데 자칫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지어버리면 인생이 낭패버리고 돈에다가 그냥 이거는 교환 수단 인생을 좀 편리하게 사는데 필요한 수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적당한 편리한 도구가 되죠. 편리한 물질이 돼요. 없으면 좀 아쉽고 있으면 참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근데 돈에다가 너무 과도한 이름을 붙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 때 가끔 말씀드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면 돈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돈이 내 하나님이 되죠. 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고 물신주의 이렇게 본다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 물신주의. 물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히랍 철학에서 이 물신을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M-A-M-M-O-N. 만몬이 뭐 물질을 신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이걸 물신주의. 오늘 현대사회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신처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없으면 좀 불편하고 해요. 그러나 이 물질이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죠. 살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요 이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질보다 더, 물질이 신체는 중요하니까 물질보다 좀 덜 중요한 부모, 형제를 물질 때문에 버린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거. 뭐 쉽게는 우리나라 대재벌들 보면 돼요. 대기업 그 가족들 보면 전부 이거 돈 때문에 소송하고 뭐 엄마하고 자식하고 소송하고 갈라지고 경쟁하는 명절 때 못 만나잖아요. 현대가도 그렇죠. 삼성가도 그렇죠. 뭐 다 그래. 재벌들 보면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재벌이 거의 없어. 왜 이상하다니까. 돈 많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보니까 그러고. 그 재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범민들도 돈 때문에 형제간에 안 만난다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형제간 다 만나는 집 있어요? 그럼 진짜 복된 거야. 우리 가까이에 사촌 형들, 우리 큰 집에 사촌 형들이 3명, 누나가 2명, 5명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늘 제살 지면 큰 집에 갔거든. 명절 때는 항상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면 이제 사촌들 제사 지낼 때 우린 구경하고 우린 교회 다닌다고 했잖아. 그때 어릴 때 그냥 일반적인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 전하는 거 우상숭배다.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보면 막 구역질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제 인생 스스로 만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사라는 것은 조상들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 추억하면서 후손들이 얼굴 보고 오랜만에 모여서 오손도손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게 제사를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오손도손 할 수 있으면 절하고, 그래? 형제들이 오손도손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형제들이 다 교회 다녀서 다 기도하는 분위기 같으면 그걸 따라서 형제들이 화목하고 오손도손 하면 내가 기도하면 되고요. 형제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이러면 형제들이 원하면 내가 또 가서 절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근데 교회 가면 제사 지내지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두려워해요.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제가 우리 목사님과 관계를 보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교회에 관심이 급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살살 이야기해본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살짝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남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남편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거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구나. 왜, 그런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이 옆에 내가 교회가 제사 안 지낸다 하면 집안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거든. 그래가. 근데 저는요, 거기다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나 우리 처남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우리 장인장모 제사거든? 10월달이구나. 2번 내려가야 되는데, 보름 간주고. 오늘 가면 우리 처남들하고 같이 절하잖아요. 아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것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 이게 다 우상이다. 알아요? 뭐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조상님 영정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의 진짜 의미는 아이돌이죠. 아이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신 외에 하나님 이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하나님 이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젊은 애들은 아이돌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연예인. 우리 경리 보면 샤이니 종현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샤이니 공연한다 하면 서울까지 뛰어 올라가잖아. 어? 샤이니 몰라? 샤이니 그 내놓은 나오는 중에 종현이라고 있어. 그래서 아이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또 샤이니 이야기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에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에다가 이건 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물은 우리가 사용하고 다스리고 해야 될 대상이죠. 모든 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자기들에게 공의 덩어리지만, 그죠? 맨날 막 자연을 해치고 막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만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사물의 이름을 붙여야 돼. 근데 돈에다가 이건 교환수단 이렇게 붙여야 되지. 원래 돈이 교환수단이죠.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 물건의 교환이 불편하니까 저쪽에서 주는 물건이 내한테는 불필요하잖아. 내 물건은 저쪽에서 필요해. 그러면 바꾸면 내가 손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공통적으로 통용할 수단인 화폐를 만들고 이 화폐를 통해서 물건과 교환하자. 그러면 내게 필요 없는 물건도 화폐로 교환하면 되니까. 이래서 이제 화폐가 발생한 거예요. 탄생한 거죠. 화폐는 교환 수단이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큰 집 형들도 그죠? 큰어머니 그죠? 큰어머니 뭐 어때? 환갑 때인가 뭐 하는데 돈 얼마씩 내는 거 가지고 그죠? 형제간에 5남매가 어디가 달라져가지고 큰형님 제일 큰형님 쪽하고 나머지 4명하고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잖아요. 지금 안 만난 지 한 20년 됐어요. 만약에 만나면 우리한테 대부분 연락 와서 우리가 추석 때 가져다니고. 근데 못 모이니까 우리가 그건 못 가잖아. 그래서 우리 형 집에 가서 우리끼리 하는 거 절도 안 하고 좋더만 편리하고. 우리 모여서 형이 말씀하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 추억하고 우리가 또 예? 서로 간증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추도식 이럴 때 와보면 진짜 누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우리 형수가 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이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우리 형수 어머니 제삿날만 되면 호설치에서 제 강연을 듣고 우리하고 함께 살게 된 이웃들 우리 교회 나오는 엄마들을 다 초대해요. 그래서 한 20명 우리 엄마 제삿날 20명쯤 오잖아. 놀러 남의 제삿날 웃기죠. 그리고 와보면 우리는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형이랑 다 함께 사니까 모여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일생에 대해서 형이 이제 추억하는 먼저 모두 발언을 하죠. 말씀을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또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 감사한 것 이런 걸 내놓고 이러면 감동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막 눈물바다가 돼요. 우리 엄마들이 그걸 와서 보고 너무 막 하여튼 놀랍다 하면서 세상에 이런 제사 처음 봤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이름에게 실제를 내가 부여한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사람은 사물에게 이름을 지을 존재다. 어떻게 이름을 지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행복하도록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냥 기호로서의 이름이 있죠. 책상, 책, 돈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 말고 그 이름에다가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 성적에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큰일 나요. 애들 성적 그죠? 이게 우리 아이 인생의 행복에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놈의 성적 때문에 애 잡는다. 잘못하면 애 죽여요. 그 성적에 너무 과도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적은 우리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업 성취를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그 순간의 지표일 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 인생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이야기 했죠. 고등학교 3년짜리 애가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이름을 붙여서 엄마가 혼자 애를 키우니까 애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애한테 계속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를 했어. 얘 평균 성적은 전국 4,000등. 전국 4,000등 얼마라고요? 상위 1%라고 했죠. 전국의 수험생이 60만인데 문과 수험생이 40만 정도 되죠. 그래서 4,000명이면 1%라 1%. 상위 1% 같은 엄청난 성적인데 이 엄마가 고등학생이니까 모의고사만 치면 전국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막 전국 수석하라고 맨날 빠따 떼고 이래가지고 애가 그것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와가지고 너무 자기가 그 스트레스가 두려워서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났죠. 작년인가? 엄마를 죽여가지고 8개월 동안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애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같이 살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가 하면 성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의 성적이 우리 아이 인생의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성적은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는 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것도 초등학교 성적은 영향 안 미치고 고등학교 성적 같으면 고등학교 때 받는 아이들의 성적은 직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면 직업을 선택하기 좋은 교대를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 사자 돌림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 좀 잘해야 되잖아. 그런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죠. 살짝 된다고 인생이 행복한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들 자살 많이 한다니까. 알아요? 우리 형 친구도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자살했잖아. 의사들요, 병원 하다가 부도나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근데 아이들의 성적이 우리 아이들 직업을 선택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이상하게 대치동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성적에 목숨 걸고 이랬죠. 허설적 어른 분들 좀 다른데 그 다르니까 여기 와서 내 말 이런 말 듣고 있지. 일반적인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 거기 목숨 건다니까. 이거 뭐 남이 얘기하면 제 이야기도 하고 저도 아이한테 성적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애 죽일 뻔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놈의 성적이라는 것이 내게 신이 되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으로는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뭐 만족이 없다고 했죠. 제가 진짜 경험해보니까 애 성적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 내가 애를 잘 키워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 내신 성적이 6점 몇 %였어요. 캣절? 영남고등학교 처음 상담하러 갔는데 영남고등학교 딱 배정받으니까 2월달에 입학도 하기 전에 담임이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내가 가서 상담하는데 그 대회비 학생생활 기록부를 봉투를 딱 꺼내기 뜯어가지고 우리의 성적을 보더니 명예기 성적은 약 6점 몇 %네요. 이거 반에서 한 3, 4번 하는 성적입니다. 이렇게 아주 해석까지 해주대. 뭐 모르나 그거. 이 담임은 저를 모르고 이제. 근데 내 몹시 기분이 나쁘대.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했어요. 선생님, 명희가 중학교 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고 내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1년만 지켜보시면 아마 다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년도 되기 전에 첫 3월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쳤잖아요. 3월 모의고사 쳤는데 영남고등학교 610명 가운데 3등을 했어. 원래 3, 4%가 몇 명이 돼요? 600명 중에 1%가 6등이지. 3, 4% 하면 6% 몇 % 했으니까 중학교 성적대로 하면 66이 36, 한 40등은 해야 우리 아이가 성적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냥 보이는 성적, 내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책을 많이 읽히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영어는 DVD 많이 보고 노출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갈수록 애가 나아진다니까. 갈수록. 근데 시험 기간에 막 똘똘똘 외우고 막 번개불 콩고 볶아 뜨시면 그렇게 내신 공부해가 반짝해도 그건 고등학교 가면 다 헛방이야, 헛방. 모의고사 딱 쳐보면. 그래가지고 1학년 딱 들어가면 3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 전교권에 들던 애들 보니까 대부분 뭐 했다고요? 1% 안 해도 전교권에 있던 여학생들 우리 애 공학 다녔거든, 중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500점 만점에 전교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아이처럼 좀 평범한 대명중학교 이런 데 나오면 받는 성적이 370점에서 400점 사이. 대부분 이렇게 받아요. 장기적인 준비 없이 그냥 내신 공부해서 전교 1등에서 10등을 하면 370점에서 400점 사이. 우리 애는 그때 456점인가 받았거든. 실감이 안 나지. 456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 100점, 영어 98점 그 밖에 외워야 하는 거에서 좀 틀리고 국어는 책 읽기를 계속 했죠. 중학교 때까지 책 읽기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국어에서 80 몇 점 받았어. 그거 하잖아요. 어릴 때 국어 학습장 안 된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계속 모의고사 풀고 오답 처리하고 하거든. 문제 푸는 기술을 익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책 읽기를 많이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면 성적이 확 올라와. 그러면 좀 있으니까 국어 성적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면 항상 1% 안에 있어요. 전국 1%. 컨디션 좋을 때 0.0 몇 %. 1학년 말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쳤는데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를 쳤는데
드디어 그 영남고등학교 610명 중에 1등을 했잖아. 그때 했죠.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명희보다 좀 늘 앞서 있던 그 영남고등학교 600명 중에 늘 1등을 하던 애가 있어. 이름도 내 아니지 않는다. 호창이라고. 얘 엄마가 우리 집 전화 왔다니까? 우리 명희가 딱 1등 하자마자 식사를 하자. 그래, 우리 명희 엄마가 놀래가지고 내를 바꿔주더라고. 그 우리 집에는 교육 담당이 아빠인데요. 극한이가 바로 끊었거든. 왜 낯은 아빠하고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호창이는 공부 잘했어. 그 걔는 이과를 갔어. 나중에 울산대 의대를 갔어. 울산대 의대는 우리나라 메이저 5대 의대 중에 하나예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또 하나 어디고, 생각이 안 나는데. 울산대대가 5대 의대 중에 하나가 하여튼. 고대 의대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걔는 공부를 잘했지. 내가 무슨 이야기가 이리 가고 있노? 그래서 그놈의 성적에 내가 과도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애 잡는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에서는 전국 0.02%를 받았어요. 어떤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전국 5등도 하고. 근데 잠시 기쁠 뿐이죠. 항상 불안해요. 했죠. 목표가, 성적이 높으면 목표가 높아진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서울대도 그냥 가야 돼요. 제일 좋은 과를 가야 되지. 서울대 법대가 로스쿨이 되고 나서는 서울대에서 제일 좋은 과가 경영대학이에요. 카트라인 일반적으로.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 뭐 이런 문과에서 제일 높은 데인데, 경영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경영대학이 수능으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59명이야. 서울대 경영대학 정원이 120명인가? 이런데, 140명인가 이런데, 수시로 대부분 뽑고, 정시에서 수능을 뽑는 거는 50 몇 명이에요. 그러면 수능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가려면 몇 등 해야 돼? 최소한 전국에서 100등에서 200등은 해야 돼. 왜냐하면 50등이 다 경영대학 원서내는 게 아니거든? 여학생들은 뭐, 영문과도 가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에 수능으로 2배수 안에 들어서 논술을 칠 자격을 얻으려면, 전국에서 한 2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문과 200등이면 40만 명 중에, 몇 %? 0.05%죠. 0.05%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0.1% 안에 들어도 불안해요. 알아요? 전국 1% 안에 늘 들어있지만 늘 불안하다. 왜? 성적이 높으면 내 기대 수준도 높아져서 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높은 성적을 받아서 다 사람들은 막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죠. 나는 불안 초조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 초조가 어디로 전가되겠어요? 애한테 전가되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애 죽일 뻔했잖아. 저는 많이 말했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면 인생이 망쳐드는 거야. 이 할머니도요, 가구 이런 데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 물론 자기는 외로움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죠. 혼자 남겨질까 봐.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내게 행복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개 한 마리 왔는데 개하고 자꾸 지내다 보니까 그래? 정드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개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다른 의미를 주니까 그 개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개에다가 이름을 못 붙이고 다른 데다 중요한 이름을 붙이니까 나중에 개 못 찾아가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할머니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개에다 럭키라는 이름을 붙였다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내게 이 그림책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아, 사람은, 나는 만물에게 이름을 줄 존재구나. 그죠? 만물에게 휘둘릴 존재가 아니고, 뭐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돈이나 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거기 휘둘려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로 내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였거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아마. 내 인생의 부족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저는 그게 더 했겠죠. 어릴 때 더 가난했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잠순에서 그렇게 별난 아빠가 된 거라. 말이 별나지. 여러분들 내가 한 거 다 일일이 이야기하면요, 저 미쳤구나 이런 생각할까. 우리 애 4살 때 내가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갔다니까.
민사고 교관 박하식이라고 나중에 용인예고 교장으로 스카우트 돼가 그 양반이 민사고 입시 전문가거든. 대구 계명대학교 강당에 와서 대구 지역 엄마들한테 입시 설명을 했다니. 그리고 대구 출신 민사고 엄마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서빙하고 막. 거기 우리 애가 유학 때문에 갔어. 그리고 입시 설명 끝나고 강의에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내요. 박하식 교관 막 궁지에 몰았다니까. 민사고 입시의 단점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있잖아. 너는 만들어진 진짜 장래가 촉망된 영재를 뽑는 게 아니라 너는 만들어진 애를 뽑지 않냐. 민사고는 수학 경시대회도 하고 외국어 토플 점수 이런 걸 보거든. 그러려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막 열심히 돌려가지고 훈련시켜야 돼. 그럼 너 훈련된 인재를 원하는 거 아이가. 너가 뭐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파스텔의 최명재 회장이 장기적으로 보고 뭐 어쩌게 한다고 찌랄을 하고 신문 광고 때리면서 사실은 준비된 애들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몰아치고 막 이랬다니까. 내 똑똑하죠? 기억도 안 나. 대답이 시갑잖아 가지고. 그 초점은 뭔가 하면 내가 애 교육에 너무 이름을 과도하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별나게 설치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거 내가 다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잠수에서 그렇게 유명해졌지. 안 그러면 유명해지겠어요. 경험이 있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아이와 내와 관계를 점점 어렵게 해치는 거라. 내가 이 처절한 이 경험이 있어서 어쩌면 엄마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안 해보고 하면 이거 이론이지 이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학교 가니까 엄마들이 진짜 내 얘기 잘 듣대. 대부분 와서 선생님 교장선생님 출신들 잔소리 하다가 학부모 연수 가니까 엄마들 이번에도 어제 아래 월천중학교 월천초등학교 갔는데 비 오는 날 엄마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있잖아. 왜 이론을 맞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 호세치에 오는 엄마들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아끼고 내가 보고 싶다니까. 근데 지금은 바빠가 안 오고 막 찌라고 있다. 오늘도 문자 왔대. 준성 준엄마 추석 전후로 무슨 바쁜 일이 많은지 뭐 이번 주에는 꼭 오고 싶었는데 뭐 다음 주에는 뵈야 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뭐 다음 주에 빨랐는데 왜 뵙나? 뭐라고? 10월 3일 소풍 취소됐잖아. 아무도 안 연락해가지고 취소했어. 올라는 사람 있었는데 갈긴데. 나는 그래 같이 가고 싶은데 지금은 뭐 남편하고 다 놀러 간다 하고 뭐. 아휴. 그러니까 자 사람은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존재다. 나는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존재지 내가 만물에게 휘둘릴 존재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에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패가 망신하는 거라. 애를 키우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아이들의 성적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자존심에도 너무 많은 이름을 붙이면 안 돼. 그죠? 자존심에다가 내 생명, 목숨 이렇게 붙여봐. 나는 자존심을 잃는데 내 목숨을 잃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미친놈이지. 자존심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잖아. 그게 말이 돼요? 자존심 지키려고 막 돈도 더 많이 지불하고 이러더라. 속상하니까. 접촉사고 났을 때 감정싸움 해가지고 막 대립되면 보험 처리 안 하고 막 그냥 돈 한 20만원 주고 말걸 보험 처리가 보험 수가 엄청 높아지고 막 이러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싸움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거든. 감정이 대립해가지고 그럼 현금으로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데도 내가 너무 지나친 이름을 붙이면 안 돼. 자존심 어디 뭐 떡 싸먹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자존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르다 했죠. 자존심은 내가 상대방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게 희한하죠. 한 글자 차이인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내가 다른 데 대한 내 그 높은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도 내가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나는 누구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죠. 나는 뭐 하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소중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말 나는 소중하다. 우선 이걸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아이들 당연히 소중하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특별하단다 이 그림책을 하면서 내가 하나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그 그림책을 제시하지 못해. 그냥 뭐 하나님이 아낀데 그게 특별하대.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을 한 번 더 해보려고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 하는 책을 그래 구해가 누가 도산에 빌려왔지. 현정이가 빌려왔나?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 너를 뭐 어떻게 했고 지었고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뭐 너 전부 뭐 너무 황당하고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더라.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왜 정말 우리가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어쩌고 뭐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른 그림책을 찾아서 적당한 책이 있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교제할 텐데. 그러니까 내게 우선 이런 이름을 붙여야 돼요. 나는 소중하다. 그래? 물질에다 엉뚱한 이름 붙이지 말고 니는 소중하다, 돈은 소중하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 안 돼. 그래? 돈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요. 형제간에 못 만나게 돼.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말이 오고 가다 형제간에 자존심이 다친다니까. 자존심이 다치면 상처를 조금 삐져가지고 명절에 안 오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명절에 다 못 모이는 집이 허다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애틋했는데 명절 때 모여서 막 그래? 같이 놀고 용돈도 받고 막. 근데 어른 되고 나면 명절 재미없지. 난 명절 지기면 죽겠어. 할 일도 없고 있잖아. 어릴 때는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용돈 받아가 당구장에 올라가고 노름하고 뭐 친구들 모여서 뭐. 그럼 막 가슴 뛰었다. 명절 대목이야, 대목. 친구들 돈 따는 대목이라니까. 저는 어느 정도 하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 가난해서 엄마한테 뭐 휴가 나왔다가 용돈 따로 얻을 형편이 안 돼. 근데 어떻게 돈 조금 생기면 바로 당구장 올라가서 친구들 꼬셔가 당구장에 있는 애들 꼬시고 영화방에 가서 노름하잖아, 포카. 그래가 친구들 돈 내 다 훔친다. 그래가 보름 휴가 끝나고 귀대할 때 되면 내 주머니 돈이 두둑했다. 익하다가 내가 하우스 들어가가지고 망했잖아요. 내가 노름에 그래, 경쟁에 너무 이름을 크게 붙여서 제 인생이 어려워졌어.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거.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 뭘 해도 이겨야 되니까. 그 자존감이 낮았어. 그러니까 오늘 뭐 이야기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밤 됐다. 12시 반. 그래? 자, 이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호로서의 의미. 그래? 타자와의 식별 이걸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 이름에 우리가 어떤 그래? 마음을 투여하는 거죠. 부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이름,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러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물에게 그죠? 우리가 의미, 이름, 실제죠. 이름이라는 실제인데 돈의 실제는 교환 가치인데 거기다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신이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돈 때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내가 잃게 돼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예를 들 수 있고 또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들의 성적에도 과도한 이름을 붙이면 정말 아이를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입에서 그 사랑이 표현이 안 돼. 그리고 아이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만 나오게 되죠. 이름을 잘못 붙여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처한 상황에도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그죠? 내가 처한 상황에다가 어떤 사람들 절망이라고 이름 붙여. 근데 그 상황에다가 누구는 다른 이름을 붙여요. 절망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희망이라고, 희망. 제가 50년 전에 우리 삼형제 찍은 사진을 내가 가스에 포스팅해 놨잖아. 그래? 그 전 포스팅이 뭐예요? 50년 후에 우리 형제가 지난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잡지에서 우리 형제들이 지난번에 교회 앞에서 막 감정해서 온 교회가 막 감동이 도가니에 빠진 그 동영상 그 감정을 이제 보고 우리 스토리를 이제 그 잡지에 실겠다고 우리 화보 촬영을 화보 촬영 사람 이제 내가 보여줄까? 또 누가 2개 댓글 달아놨네. 좋아요라도 누가 눌러겠지. 아니 내 강의 듣는 엄마들이 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해야지. 진짜 너무한데.
자, 이게 이제 교회 앞마당에 찍은 화보 사진이에요. 우리 삼명제죠. 근데 이거 찍고 나서 내가 딱 생각하니까 참 희한하게 오버랩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오버랩 되는 거야. 써봐요. 순서도 똑같죠? 지금 생긴 것도 똑같죠? 이 어릴 때는 이게 지금 내가 몇 살 때겠네 저거? 초등학교 안 들어갈 때쯤 같죠 제가? 그러니까 약 50년 전 사진이에요. 49년 한 50년 된 사진인데 저기 비산동에 우리가 살던 집 앞이라 그때는 사진관 이런 게 잘 없고요. 사진사들이 저런 비행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뒷 배경 사진 이런 걸 끌고 다닌다니까? 구루마 같은 걸.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세워가 사진 찍어주고 이랬는데 우리 집 찌질이 가난해서 우리가 새들 살던 집에 집 안에 돼지우리가 있었다니까? 저 돼지우리 막은 가만히 떼기 보이죠 뒤에? 그리고 단칸에 이제 여러 집이 새들어 사는 거지. 방 한 칸마다 한 가구씩. 그런 절망적인 집. 저기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진짜 암울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절망이고 우리 엄마 그때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에서 급히 뛰어나온 절망적인 사건도 경험하고 이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 깊은 절망 너머로 다른 희망이 저때 싹 트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때 이 집의 주인이 비산동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비산동 교회를 다녔다니까. 우리 모교회 지금도 있어요. 비산동 교회라고 붉은 벽돌은 물론 유명해. 그 모교회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거죠. 뭐 배운 거라고 저는 뭐 죽고 나면 지옥 간다 하고 뭐 착한 일 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뭐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맨날 우리는 주머니 손 꽂고 있고 이랬거든. 그런 허황된 걸 배웠지만 하여튼 그 희망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걸 데자뷰를 하나? 신기하죠? 이거 50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똑같아. 그죠? 뭐 배경만 좀 다르고 뭐 행색만 좀 달라졌지 순서도 똑같고 진짜. 근데 보면요 우리 형 활짝 웃고 있죠. 이때 우리 형 봐요. 진짜 못되게 생겼다 무섭게. 누가 이렇게 써놨대. 야망에 불타는 얼굴이다. 내 동생은 아무 생각 없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거 만드는 내 동생이 성격이 제일 좋다니까. 세 분이 다 다르게. 그렇죠. 내 동생이 친아들 있고 성격 제일 좋고 우리 중에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까 제일 못 배웠고 근데 성격이 친아들이 제일 있고 자기 자존심이 제일 없고 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내 동생을 좋아한다니까. 이번 10월 3일 4일 연휴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니까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이틀 동안 4명의 강사를 딱 선정했잖아요. 그 4명의 강사 중에 하나가 내 동생이야. 그 강사 중에 하나는 지금 경북대학교 체육과 교수고 내보다 5살 많은 형님이에요. 강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이번에 발탁됐잖아. 내 동생 최종 학력이 중학교 검정고시예요. 진짜 가난하게 자랐죠. 전태일 열사가 다니던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다녔어 내 동생. 전태일 열사 후배야.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막 온갖 공장을 전전하고 내 동생 제일 마지막 직업이 택시 운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할 게 없으면 택시 운전하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이죠. 오늘 가거든 좋아요 안 누른 사람도 꼭 눌러. 소감 댓글도 하나씩 달고 그래야 내가 자꾸 좋은 걸 올리고 싶어지지. 뭐 하는지 몰라 진짜. 어? 아니 다 받아주지.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강의 한 번만 들었으면 다음에 한테 친구 신청하대. 친구 신청해가지고 좋아요 안 누르고 지 포스팅만 하면 내가 친구 삭제한다니까. 어떤 엄마들 자기 포스팅을 계속 하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 소식을 다 놓치잖아. 맨날 뭐 볼 것도 없는 지 포스팅만 막 수십 개씩 막 하고 막 어디서 스크랩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확 삭제했거든. 근데 그 아줌마가 내한테 관심이 있는 게 보이면 내가 삭제를 안 하죠. 그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달아야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우리 저 아줌마는 댓글 잘 달더라. 요즘 모범생이야. 박영신이라는 엄마. 포스팅 엄청 많이 했더라면 수천 개.
애, 자기 사진 하나도 없고 애 전부 애 사진. 애기 막내 아들 귀한 모양이라. 그러니까 위로 누나 줘요. 하나야? 하나야? 누나 있던데? 사촌이야? 아, 유치원 같이 다니는 누나들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부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이거 봐라, 방금 멋져게 남겼네. 저 권미영, 저 연두색 엄마. 나중에 시간 남으면 이제 댓글도 달라니까. 점점 요구가 많아져. 그러니까 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죠. 어이씨. 안되겠다. 내가 미리 검색해놨는데 이게 어떤 카페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올려놨는데 시간이 들으니까 내 카페 멤버가 아니라고 삭제해. 그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이 되고 싶다. 이름이라는 게 그런 아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에 내가 소중한 이름을 붙이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고 통제해야 될 것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붙여야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과도한 이름을 붙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어렵게 살아요.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이름을 잘 붙여야 돼. 강아지에게 럭키라는 이름을 붙인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우리 소중한 것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게 이름을 잘 붙여야 돼.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자기 휴대폰에 내 이름 저장할 때 컨디션 나쁘면 김씨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러면 지게 복이 되겠어요? 우리 엄마도 그래 하지. 그런 거 붙이지 말고 지 이름은 내 폰에 뭐라고 저장한 줄 알아요? 지가 저장했어. 마이 달링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도 상대도 배우자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제 내가 부산에 조문을 갔는데 호실에서 10년 전에 내 강의를 듣던, 8년 전인가 강의를 듣던 장순의 엄마가 있어. 그때 방촌 살았는데 남편이 대구에서 근무하고 LG 다녔는데 그 호실에서 강의를, 잠순에서 제 글을 보다가 호실에 왔어. 그래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 엄마가 그 후로 너무 이제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녔죠. 그리고 지금은 서울로 이사갔어. 남편이 발령 서울로 나가지고 그 서울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게 내한테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계속 카톡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보고 오란 뜻이잖아.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남편이 저하고 좀 친하거든. 내가 서울 올라가면 항상 그 집에 자요. 그 집 아빠가 저를 참 좋아해. 자기 와이프가 이상한 강의를 듣고 어디 교회를 갔는데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와이프가 그전에 완전히 천방지축이었거든. 근데 어떤 말을, 다른 말을 듣더니 이 와이프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집구석에서 하는 게 다르니까, 애한테 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 남편이 저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집 애들 상담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자꾸 올라갔는데 그 전에 왜 교대, 남자의 교대 갔다 했죠. 지금 청주교대 갔네. 그 집인데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내려갔잖아. 이번에 가보니까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이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어. 그래서 이 엄마가 막 그 상가에서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더 좋아졌는가 하면 이 엄마가 이제 서울교회 다른 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상대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졌다. 그 상대에게 이름을 바꿔 부른 거지. 전에는 막 원수 맨날 늦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말마다 경마장 가고. 이 남편이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직장생활하고 고단하잖아. 주말이 되면 항상 매주 금요일만 되면 어디 나가 노름하러 훌라하고 뭐 이런 거 하러 가. 근데 이 아빠는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내처럼 완전히 올인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는 거지.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 엄마 그걸 못 참아가 남편 계속 바가지 끌고 막 열받으면 각방 쓰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번에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 이렇게 이름 붙였어. 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말은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방 합치고 있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맛있는 걸 더 해주고 싶고, 이 아줌마는 자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생식하거든. 채식을 해, 채식. 내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집구석에서 밥을 주는데 먹을 게 없어. 전부 채식하니까. 그리고 외식 시킨다고 데리고 나갔는데 채식주의자 뷔페 데리고 나가. 서울에 유명한 채식주의자 뷔페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 먹을 게 있나? 신기해 죽을 뻔. 근데 이번에 남편이 새로워지니까, 남편에게 새로운 이름 붙이고 나니까 자기가 채식주의를 안 하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밥상을 차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상가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니까 전보다 훨씬 더 잘 듣는 거라. 제가 어떤 말 하죠? 예, 응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잘 듣는다는 표시로 이렇게 허밍 하잖아요. 그 남편이 내가 어떤 말 할 때마다 예 하네. 또 5형제가 있는데 며느리들이 아무도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가지고 요양원에서 4년 반인가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이 남편은 막내인데 너무 엄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시간만 나면 이제 그 부산 근처에 있는 삼양진 어디 있는 요양원에 늘 가는 거라. 그러면 와이프는 막 그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라. 막 피곤한데 뭐 둘러가 와야 되니까. 그래 이번에 내가 내려가서 이제 아빠에게 다른 위로를 할 게 없고 많이 서운하시죠 하면서, 어머니 못 모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만약에 모시고 살았으면 며느리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중간에서 신경질만 날 거라고. 며느리가 막 찌라게 샀지. 그러면 그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또 어머니한테도 또 싫은 소리 하지. 이렇게 되면 모시고 살다가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또 며느리들에게 부담도 되고 하니까 요즘 요양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애통해 할 게 아니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시라고. 어머니도 그랬을 거라고. 눈치밥 보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혼자 계셨지만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사셨을 거라고.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이제 상황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절망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이건 절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에 수많은 절망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도 있었고요. 나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절망도 있었다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뭐 어떤 반지에 새겼다는 그 글귀 있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도 위로가 안 돼. 웬만한 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개사코 위로하고 지나가죠. 근데 정말 어떤 더 큰 절망이면 그것도 위로가 안 돼. 언제 지나가노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절망도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다른 눈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뭐 어릴 때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신 사건이나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닌 사건, 엄마 떠나서 친척집에 가는 것, 마누라 도망간 거, 뭐 수많은 절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제 인생은 훨씬 풍요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 보고 내가 1시간 때울 생각하니까 아찔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내 수많은 그 절망처럼 보였던 수많은 사건들이 제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해가지고, 그죠? 이 작은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건져낼 수 있어요. 우선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아이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죠? 이름 잘못 붙이고 고생한다니까. 남편 보고 왼수라고 전화번호 저장한 옆편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진짜 영화 제목처럼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예요. 오늘 전화번호부터 수정해봐. 소중한 당신, 뭐 하여튼 감사한 당신, 뭐 많잖아요. 이름을 잘 붙이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 그죠?
내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살 때는 남편 네가 돈 벌으면 그 알량한 이거 벌어오면서 나는 집에서 노는 줄 아나 애 키우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니만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 맞는 말이지만 감사가 없어. 그런데 엄마들이 주제파를 하고 지금 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내가 돈 벌겠노 이런 생각하고 신랑들이 돈 버는 걸 정말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직장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하는 거죠. 수많은 스트레스, 눈치, 뭐 자존심을 팽개쳐야 될 일 이런 게 수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수고해서 소중한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절한 이름을 붙여보라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아주 중요한 존재다. 그 이름을 적절하게 잘 붙이면 내가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제어하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엉뚱한 데다 너무 중요한 이름을 붙이면 폐가 망신한다. 그래? 특히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의 학교 성적, 그래? 또 남편들이 보내는 돈 이런 데다가 너무 큰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적당히 이름 붙여. 미래에도 너무 큰 이름 붙이지 말고요. 미래를 막 염려해가지고 막 엄마들 뭐 다 망해간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험 들어있는 게 우리 집 전 재산보다 더 많아. 어떤 엄마들이 내하고 친해지는 모임이 와서 막 울면서 형편어렵다 해. 나중에 들여다보면 보험 들어있고 적금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집 탓은 전 재산보다 더 많다니까. 그러면서 징징 울고 있대. 내가 다 조사해볼까? 그거는 이제 미래에 필요하니까 이제 계산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요? 불행하게 사는 거지. 쪼달리게 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 상황이나 사물에게 적당한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쉬고,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오십시오. 내가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